지난주는 이제 MZ 세대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네. 조금 더 폭넓게 늘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잖아요. 네. 그중에 꼭 챙겨봐야 될 것들 위주로 오늘 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금융제도와 정책에 대한 아하. 변경인데요. 그렇군요. 오늘 방송에서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와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금융하면 이제 우리 코너가 코너명이 건도형의 돈을 잡아라기 때문에 돈과 직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해서 혜택 받을 건 좀 받고 유의할 건 좀 유의하셔야겠는데, 자, 올해 이민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크게 금융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좀 변경이 됐고요. 네. 대출 관련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카드와 보험 이용 시에 달라진 내용과 금융 지원 정책들도 네. 있으니까 오늘 방송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궁금하거든요. 급여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 뭐 안 봐요. 그냥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신용 상태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혹시? 됐습니다. 예. 신용 상태. 왜 갑자기 급여 얘기하니까 어른 공주처럼 갑자기 얼어붙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변경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승진을 하거나 네. 연봉이 인상되거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어떤 변경이 있을 때 네. 은행에다가 대출 이자 깎아달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알고 네. 계셨어요? 네. 예, 그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표준화됩니다. 이게 그 은행에다가 대출 이자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렇다- 은행마다 또 몰랐어요, 각각 달라가지고 또 금리나 요구권을 또 이야기하러 갔는데 막상 우리 은행은 그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은행 얘기 예, 나왔어 지금. 우리 은행을 워리은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렇게 구분을 하긴 하던데 어쨌든 신청한다 해도 은행별로 네. 조건이 달라서 거절당한 사례가 있곤 했었습니다. 사실 네. 이런 게 있으면은 해볼 만한 제도긴 한데 네. 사실 해봤자 그렇게 어려우면은 돈을 많이 빌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거절할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네. 금융위원회에서 올 1분기 내에 금융회사에 표준화된 네. 금리나 요구권 신청 요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은행이 이제 표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되는 거니까 네. 내가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나에게 그런 통지가 온다.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통지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금리 인하 조건 기준이 마련되고요. 정기적으로 은행에서 직접 안내를 해준다면 예. 신청 편의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겠죠. 특히 올해 역시 뭐 이번에 또 금리가 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올랐어요. 계속 또 예. 오른다는 얘기 그리고 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대출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도 1위로 꼽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그렇군요. 봅니다. 네. 지금 뭐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시면 이 제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으로, 뭐 네. 은행에서 친절하기 전에 권도형의 돈을 잡아라 해서 오늘 좀 친절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우리 좀 알고 계셨다가 올해 금리나 요구권 표준화되면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좋겠네요. 네. 또 올해 어떤 금융 서비스 혜택이 찾아올까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네. 뭐 아무리 뭐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계속 언택트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융사에 들리지 않고 내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계좌들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중에서 요즘에 TV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들어본 모르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네. 대표적인 아주 언택트 시대에 금융권에서 만들어낸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인데요. 예. 이달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 운영이 끝나고요. 본격적인 서비스가 오픈이 되는데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도 마이데이터 진출을 선언하면서 네.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맞아요. 올해 이게 더 확대된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 앱 하나만으로 어떤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다 활용한다면 모든 자산은 물론 뭐 부채, 그다음에 소비 패턴 분석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이동통신과 관련돼서 내가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제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요즘 말씀드릴 수가 은행 앱 있겠습니다. 보면은
그 로그인할 때 계속해서 그 마이데이터 가입하라는 공지가 뜨든 하던데 그래요. 이 네. 말씀하신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앱 하나에서 모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산, 소비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드네요. 데이터는 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나와 관련된 특히 나의 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집약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좀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길 좋을 것 바라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제 자 다음으로 대출에서는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죠. 뭐 네. 이제 금리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예.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올해도 역시 신규 대출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장 1월 달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DSR 들어보셨나요? 네. 예, 카메라 아니고요. DSR 규제가 강화되는데 2020 DSLR 아니고. 항상 이해하는 게 3초 정도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맞아, 지나가면 맞아. 맞아. 구조는 아마 웃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좀 웃음이 조금 늦게 나온다는 거 네.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DSR 네. 규제가 강화된다는 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DSR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이달부터는 전 금융권에 총 대출액이 2억 원만 넘어가면 네. 바로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7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네. 1억 원 이상일 경우 대출자별로 이제 DSR이 적용이 되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내던 사람도 이게 적용되면 원금도 같이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SR을 적용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대출받기 까다로워지는데 옛날에 이제 관리하지 않던 부분까지 더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금액도 더 높아진다. 그리고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DSR에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네. 요것도 산정 시에 포함이 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차주 단위별로 대출 최대 한도가 약 20%가량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또 대출을 구해야 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또 규제 강도가 세진 것 같은데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향후 대출을 받으실 분들께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꽉 조여버리면 진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원망의 소리가 듣겠죠. 저희 방송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 네. 결혼 앞두시거나 특히 또 그 네.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 수술 이런 네.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더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나마 그 다행인 건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하긴 할 건데 요즘에는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뭐 많은 상황입니다. 네. 걱정도 되는데 대출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아무런 얘기 말고 좀 좋은 내용 없습니까? 좋은 내용이요? 예. 이것도 참 아픈 내용이긴 합니다만 학자금 대출 우리가 받잖아요. 네. 특히 이 방송 이제 취준생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네.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또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2022학년도 네. 예.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청년층의 이 학업 지원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네. 2021학년도가 동일하게 1.7%로 동결되었습니다. 음. 금리가 연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좀 네. 걱정이 된 부분이었는데 네. 이게 작년에 동결이 된 바람에 우리 학자금 관련된 이자는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서 대출 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인데 그렇죠.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이게 취업이 되면 의무 상환 국세청에서 돈 떼가듯이 그냥 내 통장에서 바로 돈을 떼가는 의무 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상환 기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현행 2,280만 원만 넘으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게 2,394만 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네. 조금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초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재학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과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해서 대학원생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하시면서 참 이게 뭐 사실 내가 내 돈 벌어서 빨리빨리 그 뭐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 장학재단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완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학자금 대출 요즘 많은 대학생분들이 또 이용하고 계신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올해 달라진 금융제도 중에서 카드 이용은 또 어떤 게 달라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3% 인하됩니다. 내려가는군요. 그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0.8에서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요. 예. 올해부터는 이 수수료율이 0.5에서 1.5%로 0.3%가 인하됩니다. 그렇군요. 카드 매출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가 더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네. 요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보험 제도는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험도 중요한 부분이죠. 운전하세요? 네. 운전하세요? 네. 운전하세요? 자가로 운전하세요? 자가로 하죠. 그래. 44인데 자가로 운전 아니, 못하면 2대 정도, 되겠어요? 2대 정도 있어 보여. 왜 버럭하지? 2대 정도 있어 보여. 근데 올해 그 자동차 보험에서요. 보험 제도와 관련된 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특히 네.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 좀 요즘에 많이 다니다 보면 30km 줄이라고 난리 되잖아요. 맞아요. 내비게이션에서. 네. 요거 교통법규 위반하면 갈만 하면 서야 되니까 그죠? 이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네. 오늘 북악 터널을 넘어왔는데 네. 거의 학교도 없는데 30km 맞아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30km.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신호에다가 그까지 신호 위반까지 같이 있어서 굉장히 내비게이션은 주의를 어떻게 하셔야 그렇게 돼요. 가지도 업데이트가 못하고. 빨라서 맞아요. 네.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맞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게 계속 깜빡거리고 맞습니다. 빨간불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게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이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네. 약 5에서 10% 보험료 할증. 그러니까 법규 내가 위반하면 예, 올라가는 법규 거예요?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료 갱신할 때 돈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의무 속도 30km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저희가 할 말은 없는 게 아니 천천히 가서 사고 안 내야 되고 네. 법규 지키자는 건데 좀 답답하더라도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자, 보험료 때문이 아니라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스쿨존은 요즘은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굉장히 좀 이제 맞아요. 모든 걸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자, 보험 관련돼서 또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해지할 때 네.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보험 해지도 붙잡아요. 이렇게 뭐 붙잡죠. 해지하려고 그러면 많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많이 이런- 붙잡고 예. 사실 계약하는 당시에 네.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라는 어떤 내가 설정을 해놔야 네. 비대면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했던 시절이 작년까지 있었다면 네. 네. 올해부터는 비대면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아, 붙잡더라도 그렇게 만나지 설정하지 않더라도, 않아도? 네, 붙잡더라도 네. 만나지 않더라도 어, 이제 내가 좀 그렇군요. 비대면으로 편하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네. 본인이 보험 계약을 했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보험이라는 거는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아닌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적어도 원점까지는 끌어줄 수 있는 상품으로 내가 맞아요.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해지를 편하게 된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해지는 특별히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고려하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다 뭐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한 건 해지를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생각을 해보고 해보고. 해지해야 될 네. 경우에는 네. 비대면도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 또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운데서 지원 분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원 분야 준비하고 네. 있네요. 어떤 금융 지원들이 지원? 좀 네. 생기죠. 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네. 이게 뭐냐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받고는 있는데 그 금액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아주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에게 근로 장려금이라는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이 되는데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원래는 2,000만 원인데 2,200만 원 미만. 그래요? 네. 그리고 헛벌이 요즘에 외벌이라고 안 하고 헛벌이라고 하는데 네.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네.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렇군요. 기존보다 상한액이 약 200만 원씩 높아지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저축하시잖아요. 네. 그 청년 희망 적금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음. 월 50만 원씩 2년간 적금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네. 이게 1분기에 출시가 되고 네. 사실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소득 가구와 청년층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권도영 대표님께서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를 또 준비해 오셨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주십사 했는데 그걸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들어보죠. 예. 이게 코너 속의 코너 권도영의 키워드를 잡아라. 왜냐면 이제 참고 잘 만드시네.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는데 네. 이게 또 취준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맞아요. 취준생들 위주로 좀 좋은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가 없겠냐 그런 키워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권도영의 키워드를 잡아라. 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키워드를 잡아라 네. 코너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준비하신 키워드가 주식 투자 맞아요. 관련된 다 얘기 못 거였죠. 들었잖아요. 그때. 두 분 다 네. 주식 투자 하시죠? 네. 예. 하고 있죠. 예. 그냥 안 하는 네. 중학생들한테도 피터 린치는 알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 네. 세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인데 네. 피터 린치의 그 어록 중에서 네.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서 굉장한 종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이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식의 분류를 6가지로 했습니다. 네. 그 6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피터 린치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의 유형을 어떻게 6가지 나눴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저성장주인데요. 저성장주. 예. 크고 오래된 회사들로서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주식들이고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지만 현금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배당이 높은 주식들을 말합니다. 굉장히 성장주는 안전하고 아세요? 괜찮은 거죠. 성장주는 아세요? 예, 예. 성장주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카톡 하잖아요. 예, 그 노란 회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검색창 들어갈 때 녹색창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네. 경쟁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내년에도 잘 될 것 같고 내후년에도 잘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예,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예, 회사들. 잘 나가고 소위 말해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경쟁자도 별로 없는 회사들이 성장주라면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그 성장이 더디게 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크고 좋은 회사들이면은 분명하지만 성장은 좀 더디가는 회사들이 바로 저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저성장주. 네. 첫 번째 있겠습니다. 키워드 저성장주. 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예요. 네. 네, 다 아시는 이제 연간 한 10% 내외의 이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들이고 이런 주식들이 일정한 수익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분류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일정한 수익이라는 게 참 기존 그렇죠. 수익이 참 어렵죠. 예,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맞아요. 이거는 네. 버려야 된다라고 맞아요. 이제 얘기하면서 대형 우량주 말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되고 크게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털어야 순간에 된다. 버려야 되는 그런 그렇군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자, 번째가 세 이제 번째요. 예. 고성장주예요. 고성장주. 예, 네. 연간 20에서 25% 정도 성장하는 진취적인 기업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향후 100배에서 200배까지 야. 커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골라서 미리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올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요 여섯 가지로 고성장주 잘 분류하는 건 봐야겠네요. 그런 네. 뜻입니다. 네. 네. 근데 네 번째. 예. 경기 순환주라고 있는데요. 네. 경기와 이제 맞물려서 경기가 이제 순환하잖아요. 항상 네. 그 경기 순환과 맞물리는 것들, 특히 자동차, 항공, 철강,
화학 업종들을 일컫는데 이런 주식들은 보통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종 전반에 걸친 시장 흐름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해놓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어딜까요? 턴어라운드주인데요. 턴어라운드. 예, 저성장 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성장도 거의 없는 잠재적인 사양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적 사용 기업들. 네. 예. 근데 간혹 이게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큰 수익을 내다볼 수 있어서 이것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사양 기업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맞아요. 언제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주식의 눈여겨봐야 분류로 된다. 놓자. 네. 뭐 이렇게 네네.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 분류는 자산주로 자산주. 평가된 자산들, 특히 네. 뭐 부동산이나 공장들, 특히 뭐 가지고 있는 자산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인적 자원들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저작권이 등록된 라이프 플랜 노트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의 세상이 온다면 엄청나게 잘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해서 네. 자산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각 키워드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뭐 투자는 포트폴리오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어느 하나에 올인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성장주는 배당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대양 우량주는 우리가 PR. 퍼가 얼마인지, 그렇죠. 퍼가 얼마인지, 퍼가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턴어라운드주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작업이 착수됐는지 네. 이게 끝날 회사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산주는 막 자랑은 하는데 그 자산의 종류가 어떻고 가치가 어떤지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기 순환주는 시장의 환경이나 재고 물가 등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